그리고 인원이 몇 명 없으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질문하시면 돼.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좀 질문하냐 꺼져 이러면 안 할 테니까 편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 내용은 통합과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만 갖고 수업을 하잖아. 그럼 니네 중간 기말고사 아무것도 대비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반고에서 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꽤 많이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지구과학은 혹시 공부를 해봤나? 선행 같은 걸 해본 적 있어? 어디까지 뭘 해봤어? 예를 들면 원과정, 투과정 이런 거라 친다 그러면 조금씩 아예 갈 길이 험하네. 자, 그리고 지구과학은 이름부터가 벌써 살벌하잖아. 지구과학이야. 그래서 지구 중심에 있는 내핵부터 시작을 해서 지구 층상구조, 지표, 대기, 해양, 우주 끝까지 가는 과목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정말 방대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이해를 하게끔 수업을 하겠지만 엉덩이를 떼고 딱 나가는 순간 내용 반은 벌써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정리를 잘 해둬야 돼. 그래야 나중에 중간 기말 때 이제 이걸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돼. 그리고 지구과학은 통합과학에서는 그닥 많이 나오지는 않는 편이지만 이제 그 다음 과정부터는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와. 그래서 지구를 과학으로 설명한다? 과학 뭐요? 물리로. 그래서 지구를 물리로 설명하고 우주를 물리로 설명해. 그래서 계산 문제가 꽤 많다라는 거, 그걸 좀 알고 보셔야 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질문할 거 있으면 반드시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넘어가면 안 돼.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각설하고 먼저 내용부터 보도록 합시다. 혹시 김민정 선생님이 네, 어서 오세요. 네. 한 번 수업 하셨었지? 한 번 수업 해보셨는데 그때 수업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하셨었어? 천구. 그치, 좌표계. 이거 하셨다고. 아까 진과계를 얘기해 주더라고. 그거는 원과정 뒷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과학을 먼저 해야 돼서 이것부터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함이 핸드폰 열어가지고 이따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통합과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주부터 시작합니다. 우주부터. 자, 우선은 우주론에 대한 것부터 이제 보는 건데, 우주론. 자, 이름은 되게 거창해. 그런데 우리가 딱 알아둬야 될 것들만 지금 골라서 보면 될 것들이야. 180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우주에 관련된 연구가 정말 많이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막 서로 싸우고 막 사라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주에 관련된 이론들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를 한번 쭉 봐야 됩니다. 혹시 패드가 있어? 패드 없어? 그럼 어떡하지? 복사가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면 앞에 거 우선은 보면서 해, 알았지? 자, 우선 이 우주론이 어떻게 정리됐는가? 우선 처음에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정적 우주론. 정적 우주론. 그냥 가만히 있는 우주. 또 하나는 동적 우주론. 자,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의 차이점은 뭐냐면 정적 우주론이라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이동하거나 이거 전혀 없다는 거야. 가만히 있는 상태의 우주. 그리고 동적 우주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주는 모양 변화가 있거나 이동 가능하다라고 보는 우주론이야. 그래서 팽창 수축 이게 가능하다. 정적 우주론을 밀었던 학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인슈타인. 이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 자체에 상수값을 도입을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우주가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우주가 가만히 있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주는 가만히 있지 못해. 그래서 정적 우주론은 끝납니다. 그래서 동적 우주론이 그 다음을 이어가는데 다시 이거는 두 가지 나눠봤었을 때 우주는 수축을 하거나 아니면 우주는 팽창한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게 돼.
자,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어느 정도 크게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우주 안에 있는 물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질량이 있으면 인력이 작용을 하게 돼. 그러면 우주를 중심부 쪽으로, 중심이 없긴 하겠지만, 끌어모은다. 그래서 이 물질들 때문에 우주가 추측할 거다라고 보는 것들이고, 아니다. 우주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팽창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게 된 것들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우주가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틀렸어,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동적 우주론 중에서도 팽창하는 우주론에 대한 것으로 지금은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이지. 이 팽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학자가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얘기된 허블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이 얘기야. 자, 그런데 이 팽창한다라고 하는 거를 갖고 이제 여러 이론이 또 다시 등장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뭐냐면 하나는 정상 우주론과 하나는 빅뱅 우주론. 자, 이 두 가지, 이 빅뱅 우주론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팽창한다라는 이거 관점에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두 가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정상 우주론에 대한 지금의 상황은 정말 나이가 많은 교수들, 막 한 70세 넘어가는 그런 교수들은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천체물리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이 지금은 이제 우주론의 정설이야, 정설. 자, 그런데 이 빅뱅 우주론을 쭉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맞는 게 나와. 뭔가 좀 살짝 미묘하게 설명이 안 되게 나와.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을 설명을 더 하기 위해서,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급팽창 우주론,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론이 나오면서 빅뱅 우주론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그냥 등속 팽창이 아니라 가속 팽창되고 있다라고 하는 가속 팽창 우주론까지, 여기까지가 현재 나온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가속 팽창 우주론까지를 이 네 가지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말을 쓰게 돼. 표준 우주 모형. 자, 표준 우주 모형과 같은 경우가 문제에서 첫 줄에 표준 우주 모형으로 했었을 때 나왔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이론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들이야. 합쳐서. 괜찮아? 지금은 별거 없는데 뒤로 가면 내용 되게 많아지는데 이 정리 안 해도 되게 괜찮겠어? 아니면 가서 저기 종이를 갖고 오도 되고 상관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볼 거냐면, 허블 법칙은 이거 학교에서 통합과학 시간에 아마 안 할 가능성이 커. 근데 원과정에서는 어차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우선 넘어가고, 우리는 요 네 가지, 정상 우주론, 빅뱅 우주론, 급팽창 우주론, 가속팽창 우주론, 요 네 가지만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자, 적어도 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는 알아야 나중에 이제 수업을 들어섰을 때 좀 이해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준 파일을 한번 펴서 봅시다. 아, 우선 난리 났네. 늦게 오신 분 핸드폰 열어가지고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이텀 인곽 33기 지구과학이라고 방을 찾아서 실명으로 들어와. 이텀 인곽 33기 지구과학. 동현님 들어왔고, 내가 여기다가 이걸 다시 올려줄 테니까, 이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비교하는 게 나온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우선은 간단하게 어떤 이론인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정상우주론하고 빅뱅우주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정상이든 빅뱅이든 간에 둘의 공통점은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건 공통점. 근데 팽창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봤더니 얘는 팽창을 하면서 지금 그림 잘 봐봐. 요만한 부피 안에 하나, 둘, 세 개의 은하가 있는데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서 세 개였던 은하가 되게 많이 늘어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상우주론과 같은 경우는 어떤 이론이냐면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새로운 물질이 계속해서 생성된다라고 보는 우주론이야. 다른 말로 뭐냐면 질량을 따져보잖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질량, 이 질량이 팽창하는 것만큼씩 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가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로 증가한다. 부피가. 그러면 질량도 한 배, 수 배, 세 배, 네 배로 이렇게 증가한다.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 우주론. 근데 빅뱅 우주론은 아니다. 우주 초창기의 물질 그대로 팽창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질량 면에서 봤을 때 얘가 일정하게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질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가 아니면 일정한가 요 두 가지가 이 두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질량이 증가하냐 일정하냐. 왜 그러냐면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 우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피가 팽창한 것만큼씩 새로운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피 안에 들어있는 질량값과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질량값이 같아야 돼.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고 있잖아.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계속해서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질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밀도가 서로 달라진다. 서로 좀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얘가 만약에 하나하나가 다 열원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천체 생각해봐. 그러면 이때나 밀도가 똑같기 때문에 우주의 공간에 제공하고 있는 열 에너지량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단위 부피당 갖고 있는 열 에너지량은 똑같아.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아니다. 이때가 부피가 더 커졌기 때문에 기체가 부피가 커지면 내부 온도가 떨어지는 걸 생각해보면 우주도 마찬가지로 밀도가 줄고 있기 때문에 온도 또한 감소할 거다라고 보는 것들이야. 그래서 요거랑 차이점은 결국 질량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우주의 온도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빅뱅 우주론처럼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게 되면 온도와 밀도가 계속 감소하는 것이냐,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더라,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론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친다고 그러면 각자의 이론이 맞으려면 증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정상우주론과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얘가 증명이 돼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친다고 그러면 질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돼줘야 돼. 요게. 그래야지만 온도나 밀도나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인데 정상우주론에서 질량 증가는 증명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그나마 이제 물리에서 쌍생성, 쌍소멸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설명하려고 무진장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안 됐지. 그래서 요거 자체가 증명 안 되다 보니까 이 이론이 끝나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빅뱅 우주론은 증거가 있나요? 있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우주의 질량이 어디 갔어?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요것이 증명이 돼요. 그게 뭐냐면 수소 대 헬륨의 비를 통해서 얘를 알게 돼. 수소 헬륨의 비를 통해서. 이게 첫 번째 증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의 온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요거를 통해서 알아냅니다. 두 번째 증거. 그 다음에 세 번째와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상에서는 이게 잘 안 다뤄지는 것들인데 우주 끝에 진짜 멀리 있는 그 블랙홀 중에서 그 은하들 중에서 퀘이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퀘이사의 분포를 보고 이것 또한 빅뱅 우주의 증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빅뱅 우주의 증거인데 그 중에 이 세 번째는 그냥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입니다. 두 가지만.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이 도대체 어떤 비를 갖길래 빅뱅 우주론에 증거가 되는가.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빅뱅이 빵 하고 일어납니다. 빅뱅이 빵 하고 일어났어. 그런 다음에 시간이 쭉 지나서 약 3분 정도가 됩니다. 3분. 자, 이러셨을 때 이 빅뱅에서 3분까지 요 사이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가를 잠깐 보게 되면 우선 이 당시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존재하는데 물론 양성자, 중성자 둘만 있다는 뜻이 아니야. 다른 입자도 있는데 그 입자는 빼고 우리는 두 가지만 지금 보는 거야.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데 이 당시에 둘의 비율은 약 1대1의 비율을 가져. 1대1의 비율을 가져. 자, 그러다가 3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빅뱅으로부터 약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러면 요 시기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가 약 7대1의 비율을 가져. 갑자기 양성자의 비가 확 늘어났어. 이게 왜 늘어난 거냐라고 하게 되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분결을 하게 돼. 알파 분계, 베타 분계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우게 될 것들인데 어쨌든 그 분계를 통해 가지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둘이 7대1의 비율을 갖고 있더라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양성자를 우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고 중성자를 까만색으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중성자 하나. 이렇게. 자, 여기서 이거를 한 세트만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양성자가 이렇게 있고 중성자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좀 볼 필요가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양성자라고 하는 요거 하나는 사실 수소 원자 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전자가 돌고 있는 그런 중성 상태라 하더라도 이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 하나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 물론 중성자가 더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수소라든지 삼중수소이기 때문에 그건 빼고 그래서 요거 하나가 수소 원자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반면에 헬륨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가 있어야 돼. 입자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4개가 결합을 해줘야지만 이것이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자. 지금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7대1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소와 헬륨의 비를 한번 따져보자. 우선은 수소 헬륨의 비 중에서 개수비를 따져봐봐. 그럼 개수비가 얼마 나오냐면 요거 하나하나가 다 수소 원자핵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2개. 12개 대 요거 하나가 헬륨 12대 1 요렇게 12개 대 1개. 근데 질량비를 따져보잖아. 그러면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은 분명히 달라. 근데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여기 안에 있는 요 원자핵이 지금 몇 개냐면 12개. 여기 안에 있는 것은 4개. 12대 4가 돼. 근데 12대 4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리하게 되면 3대 1 나온다는 얘기지. 3대 1. 그래서 수소 헬륨의 질량비, 개수비 이런 것들이 양성자, 중성자에 비해서 나온 거다. 그러면 빅뱅 우주론처럼 만약에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질량 변화가 없다면 예전에도 비가 이만큼이었으니까 지금 우주도 아마 이 정도의 비를 가질 거야 라고 예측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들어맞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 3대1이라고 하는 요거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정상우주로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질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할 때마다 이 비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상우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수소헬륨의 비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을 거 뭐냐. 3분부터 38만 년이라는 요 시기 사이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7대 1이라고 하는 요 숫자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소헬륨의 개수비 질량비가
12대 1과 3대 1로 나오고 있다는 거. 세 가지 B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만약에 까먹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수소와 헬륨의 B가 3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주에 퍼져 있는 성간기체의 B가 3대 1이다 이 뜻이 아니고 은하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의 B도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별 안에 들어있는 수소 헬륨의 B도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태양도 현재 수소 대 헬륨의 B가 75대 25로 거의 이렇게 3대로 나눠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 B는 우주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3대 1의 B를 갖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자, 우주 배경 복사. 자, 우선은 말 뜻을 먼저 보자. 우주는 그냥 우주고 배경이라고 하는 요 말은 뭐냐면 모든 방향이야. 모든 방향. 지구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모든 방향을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뒤에서 말하는 복사라고 하는 것은 대류전도 복사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사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태인데 특히 복사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파. 그러면 당연히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장인 람다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서 모든 방향에서 나한테 오고 있는 어떤 전자기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파장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 전자기파인 우주 배경 복사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여기부터야 다시 38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현재까지 왔어. 현재까지 왔어. 그랬었을 때 이 38만 년이라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 우주와 그 다음 우주가 많이 달라집니다. 38만 년이라는 이 숫자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보자면 38만 년 이전의 우주는 어떤 상태였냐면 우주가 아주 작았어. 부피가 작았기 때문에 물질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있는 상태. 물질이 빼곡하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다가 광자가, 그러니까 빛이지, 광자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 이렇게. 그러면 물질과 광자가 서로 막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태되다 보니까 이때 빛들은 직진을 못해. 직진을 하려고 하면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직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우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불투명 우주라고 하게 돼. 또는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흐린 우주라고 해. 불투명 우주 또는 흐린 우주. 자, 이렇게 되었던 우주가 시간이 지나서 38만 년이 지나고 났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주의 공간이 많이 팽창하게 되고 그러면 물질과 물질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그때 빛이 이렇게 직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된 이 우주를 투명 우주라고 합니다. 투명 우주. 그리고 어떤 책에서 이것을 맑은 우주라고도 표현하게 돼. 38만 년 이전 우주와 이후 우주가 많이 달라지더라.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요 시기의 특징만 우리가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보잖아. 지금 요 얘기하려고 지금 계속 가는 중이야, 이거. 여기서 요 38만 년이라는 요 시간에 그때 우주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빛이 본격적으로 직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 그 전까지는 직진을 못 했었어. 가다가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빛이 직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요때부터인데 그때 말하는 요 빛, 이것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말 씁니다. 우주 배경 복사. 이 당시 우주에 골고루 퍼졌던 그 빛,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 우주 배경 복사가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출발했는가? 그러면 빛이 이때 직진했으니까 우주는 빅뱅 이후 38만 년일 때 그때 출발한 그 빛이 우주 배경 복사니까 우주 배경 복사의 출발 시기는 빅뱅 이후 38만 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맞아. 근데 문제는 언제 생성되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잘못 생각하면 요 당시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도 우주 배경 복사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빅뱅 때부터 존재한 거겠지. 근데 아니지. 왜? 복사야, 복사. 전자기 파. 요때는 직진을 못하던 빛이었고, 이때는 직진을 하는 파의 형태로 얘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생성되어서 출발한 거다라고 봐야 돼. 생성 시기가 빅뱅 이후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발한 거야. 생성된 것도 그 시기야. 자, 두 번째. 이 당시의 우주의 온도는 약 3000켈빈 정도로 보고 있어요. 빅뱅이 있었을 당시의 우주 온도는 약간 논문마다 다른데 한 10조 켈빈 정도로 봤는데 이 당시의 우주의 온도는 많이 우주가 이게 팽창했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3000켈빈 정도까지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우주의 온도가 현재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감소가 돼.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제 우주의 온도나 밀도가 감소한다라고 보는 우주론이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감소해서 아마 지금의 온도는 약 3켈빈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들이야. 근데 실제 봤더니 2.7켈빈으로 거의 맞아 떨어져. 그래서 요 당시에 3000이었던 이 우주가 2.7켈빈까지 이렇게 온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 온도에 관련된 파장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야. 이게 왜 이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 다음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당시 38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온도가 많이 떨어졌어. 그 전까지는 우주 온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원자핵 따로, 전자 따로, 뭐 그냥 광자 따로 다 따로따로 했지만 이 당시의 온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붙잡혀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중성 원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38만 년이라는 그 시기부터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중성 수소, 중성 헬륨,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에 많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언제 생성되고 언제 출발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요거. 그래서 요 때가 우주 배경 복사가 출발한 시기다. 생성된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 요거. 지금 얘기했던 요거, 요 시기별로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는 좀 봐둘 필요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 물리 시간에 이거 배워본 적 있을 것 같은데, 그 흑체 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 흑체 복사. 이 흑체 복사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복사인데, 검은색 물체란 뜻이야. 검은색 물체. 실제 존재하는 물체는 아니고 가상의 물체입니다. 왜 가상의 물체냐면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어. 우리가 지금 우주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별처럼 그냥 구형을 잡았습니다. 모양은 어떤 건 상관없어. 자, 외부에서 이 물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해. 여기서 가는 에너지는 빛이란 형태로도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직접 열이란 형태로도 가능한 것이고 아무튼 에너지를 가해. 그러면 이 가해진 에너지를 이 물체가 100% 싹 다 먹어버려. 이런 물체 없어. 우주 공간 어디를 탈탈 털어도 이렇게 외부에서 가한 에너지 100%다 먹는 물체 없습니다. 블랙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텐데 이 블랙홀도 호킹 복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100% 먹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아무튼 그러면 외부에서 가했던 이 에너지를 얘가 다 먹었네. 가상의 물체야. 다 먹고 나면 이 물체의 표면의 온도는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표면 온도를 우리가 T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에너지를 먹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 온도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부로 다시 에너지를 방출해줘야 돼. 먹은 것만큼 나가줘야 돼. 그러면 이때 나가는 것은 에너지 형태로 나가게 될 것인데 이때 얘도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전자기 파잖아.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세기를 파장, 람다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람다. 자, 그래서 흑체 복사에 관련된 이론 세 가지는 여기서 출발한 것인데,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거 계산 문제로 들어갈 것들이야. 근데 지금은 우선은 어떤 관계식이 있는가만 봐두면 돼. 자,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있어요. 법칙 이름 몰라도 됩니다.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 방출되는 에너지,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 물체의 표면 온도의 상관관계야. 방출되는 에너지는 시그마 T4승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본 듯한 공식이야. 자, 여기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상수값이야. 슈테판 볼츠만 상수야. 이거가 만약에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상수가 애초에 주어져. 그러니까 상수는 몰라도 돼.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방출되는 에너지는 물체 온도 4승에 비례한다. 요 관계식이 중요한 거야.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통합과학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 풀진 아마 않을 거야. 근데 그 다음 2학기 때 이거 갖다가 열심히 계산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에너지는 이 물체의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이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얘기됐던 변이 법칙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공식부터 써자면 람다 맥스는 T분의 A다. 여기서 A는 비례상수. 그래서 관계식만 따져보자면 람다 맥스는 온도의 단순 반비라는 거구나. 뭐 이게 뭔데요? 이건 세 번째 걸 보면 이해돼. 자, 세 번째. 플랑크란 사람이 이것들을 한 개의 그래프에 다 몰아넣은 것이 있어. 플랑크 곡선. 이거는 정말로 많이 써먹는 거야. 지구과학에서 정말 많이 써먹으니까 플랑크 곡선을 잘 적어 써야 돼. 자,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X축을 파장, 람다라고 보자, 람다. 그리고 왼쪽을 단파 쪽, 오른쪽을 장파 쪽이라고 볼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세로축은 복사 세기 또는 방출되고 있는 에너지량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세로축에 뭐가 들어가든 그건 신경 쓰지 마. 그냥 방출된 에너지량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흑체의 표면도가 만약에 6000켈빈이야. 태양처럼 6000켈빈 정도의 어떤 온도를 갖고 있대. 그러면 그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량을 파장대별로 점을 찍어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만약 6000켈빈이 이 파장에서 요 파장에서 방출한 에너지량을 찍어봤더니 요만큼이래. 여기 파장대에서는 이만큼이 찍혀. 이 파장대에서는 이만큼이 찍혀. 이렇게. 파장대별로 방출되는 에너지량을 점을 막 찍어봐,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특정한 패턴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대. 자, 여기서 말하는 요것이 6000켈빈이라고 하는 물체가 방출하고 있는, 파장대별로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량이라고 보시면 돼. 자, 이랬었을 때 이 표면온도 6000켈빈 갖고 있는 이 물체가 방출한 에너지는 어느 파장대에서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가? 여기지. 여기. 그래서 이 파장을 6000켈빈의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거야. 요거를.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그거를 람다 맥스. 6000켈빈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보다 온도가 낮은 5000켈빈은 어떻게 방출하느냐? 5000켈빈은 방출한 에너지량이 더 적어.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이게 5000. 4000은 이렇게. 3000은 이렇게. 그러면 5000켈빈의 람다 맥스는 어디? 여기. 4000은 여기. 3000은 여기.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람다 맥스의 위치가 점점점 긴 쪽으로 이동하는 거구나.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람다 맥스가 길어지는 거구나. 반비라는 게 변이 법칙이지.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주 배열 복사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있어. 우주는 38만 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3000켈빈이라는 온도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주 온도는 약 2.7켈빈으로 지금 1000분의 1만큼 떨어진 상태야. 그러면
온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온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파장이 길어졌다는 뜻이지. 그래서 요 당시에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만약에 이런 상태였다면,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더 길어진 상태가 되더라가 되는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주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2.7켈빈이라고 하는 흑체가 있다 친다고 그러면 그 흑체의 플랑크 곡선을 그려봤었을 때 똑같이 파장과 복사식을 봤었을 때 2.7켈빈 복사 곡선은 실험실에서 그릴 수가 있어. 이렇게. 요게 2.7켈빈이야. 근데 우주에서 오고 있는 배경 복사들을 파장대별로 에너지 세기를 알아가지고 점을 찍어봤더니 이 2.7켈빈 흑체 복사 곡선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돼. 아, 그러면 현재 요게 지금 2.7켈빈에 대한 플랑크 곡선이라 친다고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다 점을 점을 찍어서 봤더니 얘랑 비교했더니 일치하고 있더라. 그럼 우주의 온도는 현재 2.7켈빈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날 수 있다는 얘기지. 또 이거 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발견된 것이 아니고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던 학자들이 우주 온도가 이만큼 될 거야. 그러면 아마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찾아. 근데 안 나와. 한동안 안 나와. 그러다가 아주 우연찮게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이 돼요. 펜지어스라는 사람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연찮게 우주에서 오는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분석을 했더니만 그게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된 것들이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요 놈이야. 저것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얘가 더 강한 증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 서로 아는 사이지? 서로 아는 같은 공간에서 수업 들었던 사람들이지? 혹시 오다가 싸우거나 이러진 않았지? 서로. 그치? 너네나 나나 다 처음 봤는데 처음부터 막 웃고 떠들고 지랄 연병을 하면 그게 또 이상한 것이자 그것도. 나도 낯가림 되게 심한 사람이라서 처음에 수업을 정말 막 하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덜해질 거야. 그리고 만약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 눈치 보여도 질문 못 한다거나 이거 질문했다가 욕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얘기하는 건데 내 카톡 아이디는 BMJJ32i 여기다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다. 그럼 문제를 찍어. 그 사진을 올려. 그런 다음에 이 문제에 디귿이요. 이렇게만 하면 내가 나중에 답을 올려줄게요. 그리고 질문할 때는 반드시 실명을 넣어야 돼. 이텀 인과학 33기 누군데요? 이렇게 꼭 해줘야 돼. 가르치는 학생이 너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만약에 질문이 오잖아. 그럼 그냥 무시해. 그러니까 꼭 실명으로 누군지 얘기를 하고 여기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도 이해 안 가는 것도 질문이 되지만 그 외의 것들 뭐 지구과에 관련된 모든 것들 뭐 이쪽 이론이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지구과학을 하면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관련된 거라면 다 질문하시면 돼요. 편하게. 질문. 자, 그러면 시간이 이만큼 됐으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